저희 5주차 오버리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률을 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빈도주의랑 베이지였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파라미터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본다는 거고요. 이제 목적이 뭐였냐면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포로 표현 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베이지에서 이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그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리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익숙한 베이지 정리였었고요.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뭘 하냐 하면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분포를 포스테리어라고 불렀을 때 이제 베이지 정리에 의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제 비례식을 보면 짧게 비례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가 뭔지 저희가 나머지는 다 아는데 프라이어가 뭔지 설명해 보면 이제 세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분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비례식을 생각해 보면 어떤 프라이어를 줬느냐에 따라 포스테리어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어를 명확하게 직접 설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떻게 설정하냐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컨주게이트 패밀리를 이용하는 거였는데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이용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예시 대표적인 예시가 베타 바이노미알 예시였었거든요. 좀 아주 가볍게 살펴보면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를 베타로 라이클리후드로 바이노미알로 줬을 때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가 이렇게 같이 프라이어가 베타였으니까 포스테리어도 베타로 표현된 이런 걸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지 통계에서 앞서 말했던 걸 좀 정리해서 보면 뭐 하냐 하면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이제 프라이어를 먼저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이클리후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제너레이팅 모델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앞서 비례식을 바탕으로 포스테리어를 구성하고요. 이제 이를 바탕으로 추론을 수행합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포스테리어로부터 샘플링을 수행해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론하게 되는데 이제 포스테리어의 분포 특성 값들을 이런 포스테리어의 분포 특성 값들을 추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추론하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할 개념이 이제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이었는데 기대값이 결국에는 적분으로 표현되고 이 적분이 이제 기대값으로 표현 가능하고 이제 기대값이 이제 표본 평균의 대수의 법칙, 정확히는 스트롱 강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표본 평균이 기대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적분값을 변사하겠다는 이 이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추론에서 어떤 거 하는지 좀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결국 포스테리어로부터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했던 이런 특성 값들을 이제 적분값을 표현해서 포스테리어로부터 샘플링한 것들을 표본 평균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특성 값들을 추론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시로 여기 하나 줬고요. 신뢰 구간은 확률이지만 이거 인디케이터 함수 써가지고 이것도 기대값을 표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MCMC를 왜 하냐면 이제 이런 특성 값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포스테리어로부터 샘플링이 필요한데 이제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서는 이런 포스테리어가 클로즈 폼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리고 클로즈 폼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IID 샘플링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MCMC를 수행한다는 거고 이제 굳이 MCMC가 아니라 샘플링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R 메소드라 해서 민호가 한번 소개했던 그거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효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MCMC를 쓰게 되면
그 제너레이팅한 샘플을 모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MCMC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예습이다. 지금 MCMC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MCMC가 뭐냐 했을 때 마르코프 체인부터 보자면 이제 마르코프 체인은 다음 상태가 현재 상태에만 이제 영향을 받는 확률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면 이제 다음번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이전의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MCMC는 이런 식으로 현재 부분에서 출발해서 다음 부분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분포 전체를 잘 돌아다니려면 이제 한 곳에 갇히거나 이제 일정 패턴에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이제 여러 군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프 체인은 실제 샘플링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MCMC인데, 그게 이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거고, 이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쉬운데, 먼저 마르코프 체인은 현재 표본을 이용해서 다음 표본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고, 몬테카를로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표본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근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테리어 평균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이제 MCMC를 사용해서 포스테리어를 잘 나타내는 표본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표본을 이제 평균을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MCMC는 한마디로 이제 복잡해서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분포에서 표본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 유명한 거는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같은 건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제한 분포를 통해서 새로운 후보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제 새로운 분포, 아니 새로운 표본이 이제 더 그럴듯하면 이거를 채택하고, 아니면은 이걸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근데 아예 채택을 하는 게 안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은 해당 확률로 이제 2부로 가고, 이제 1-1 해당 확률로 원래 표본에서 다시 새로운 표본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타겟 디스트리뷰션에서 더 그럴듯한 데는 자주 가고, 덜 그럴듯한 곳은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끔은 방문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MCMC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포스테리어에서 표본을 뽑는 방법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 다른 접근법인데, 이제 베리에이션을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최적화라고 하면 어떤 숫자를 최적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함수를 찾는 것을 최적화 문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MCMC는 표본을 계속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VI는 아예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쉬운 분포로 분산시키려는 아이디어고, 이제 쉬운 분포를 찾을 때 그 분포가 이제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측도가 K의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두 분포가 비슷하다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KL 이거를 해도 여기 안에 또 포스테리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조정을 하면 이러한 ELBO 파람이 생기는데, 이걸 얘를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KL을 이제 최소화하는 문제로 바뀌고, 그래서 네, 얘를 최소화하려고 ELBO를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LBO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바뀐 거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근사분포 정규 분포로 가정하면은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건 이제 뮤랑 세타를 조정하면서 얘를 최대한 그 비슷한 분포를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ELBO를 목적 함수로 두고 현재 뮤랑 시그마에서 표본을 뽑아서 ELBO를 근사화를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샘플링하고 ELBO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포스테리어랑 가장 비슷한 근사 분포를 찾는 것이 이제 VI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 베리에이션을 이해를 드렸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단축한 네트워크가 그 SVM이라는 모델을
카운트를 관측했다는 거는 그 문제통의 A를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그 커뮤니티 라벨 제트는 관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그 관측된 인자분열 A로부터 그 SDN의 모수 파이랑 P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확률 P를 추정하기 위해서 파이와 P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ML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ML을 라이플리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이걸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그 해법으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이 뭐냐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체 관수를 포함하는 통계 모형에서 그 곡절부터 데이터를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복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그 전용 MLBO의 수량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진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이 로그 의도를 최대한 세트를 구하는 것인데, 이 세트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익스펙테이션 과정과 맥시마이제이션 과정을 반복하여서 구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수식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을 이해는 왜 필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에 모티베이션과 같이 이렇게 그 잠재 변수가 있으므로 EM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결국 여기서도 이것을 계산하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베리에이션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이 스텝에서 이 포스트를 구하기 어려운데, 정확한 포스트레어 대신 그 계산 가능한 근섬표 QZ를 어떤 분포 쪽에서 뽑아옵니다. 따라서 그 계산 하기 어려운 거를 계산 가능한 근사 분포로 바꿈으로써 이 EM 과정을 수월하게 해주는 게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SDN에서 베리에이션을 이해했는데 예제를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발제도 꼭 듣고 있습니다. 이분발제는 그리고 이제 각각 어차피 이제 1시간 두 논문을 한 번에 발표할 거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서 PPT 발표 둘 열을 수가 우리가 빠지는 게 3조인데 그렇게 써서 쓸지 내가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거예요. 1시간도 안 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조랑 2조가 꽝이네요. 확실히 50개는 높았고요. 그 금을 간단하게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의견 낙담하시고 열심히 준비해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좀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조고 저희 주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희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저희 파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파트는 첫 번째 파트인 4.1절의 스펙트럴 모습인데 빠르게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담지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디텍션이랑 저희 여기서 노드랑 엣지 연결 정보만 하위 집단을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연결 정보만으로 파악한다고 했으니까 정답 라벨을 주지 않고 하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사를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군집화를 한다고 하면 K-means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means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4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는데요. 초기화, 군집 발당, 중심적 업데이트, 수렴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이제 중심점을 이용한다고 하고 평균이치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결국 n차원 공간이 실수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K-means 알고리즘은 이제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공간을 선형직선하고 평면으로 잘라서 분집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에 K-means 모델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른쪽 예시를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봐도 초록색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옳게 된 것 같고, 빨간색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옳게 되지 않은 것 같죠.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네트워크 모델은 이제 연속적인 n차원 실수 공간 예정이 아니에요. 그 노드하고 간선으로 이루어진 비선형 그래프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인적 분열 A를 계속 공략하죠. 이것만 있고 실제로 공간 좌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던 것처럼 중심점 구하고 평균치를 구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이제 보다시피 이제 직선하고 평면으로만 자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중원형이나 십자형 구조로 꼬여 있으면 이제 빨간색 네모와 같이 다른 그룹에서 잘라버립니다. 위에 알고리즘대로 한번 보면요. 결국은 가장 비슷한, 가장 이제 가까운 유클리드 거리 있는 애를 이제 우리 그룹이라고 본다고 했으니까 그 빨간색 같은 경우는 중심점이 한 여기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장 가까웠던 애들이 이 빨간 그룹이었을 거고 파란색은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못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이제 스펙트럴 메소드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결국 K-means를 아예 안 쓰겠다는 말은 아니고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옮겨주자는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프 구조를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으로 고유 벡터 공간을 매핑을 하면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한 형태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내용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 이제 사용하는 과정은 먼저 그래프 라플라시안 행렬을 생성하고 거기서 이제 고유 벡터를 추출한 다음에 적표가 생기면 거기에 K-means를 적용하는 과정을 봐야죠.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자른다는 게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일단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두 그룹으로만 나눈다고 해요. 그럼 두 그룹으로 나눠지면 합집합은 전체가 돼야 되고 교집합은 없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컷이라는 걸 정의를 해보면 C그룹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두 그룹 A하고 B 사이에 뭐 여기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둘 사이에 있었던 엣지를 몇 개 끊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프 컷을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그래도 상관이 있는 애들끼리 그룹을 모았으니까 이런 간선 연결을 끊는 거를 최소화하는 이제 컷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표를 수식으로 하는 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그냥 이렇게 찾는 것은 민 컷이니까 왜 미니멈 컷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러면 이게 완벽할까요? 한계가 있겠죠. 네, 대표적인 한계가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직관적으로 그냥 실생활의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두 팀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너 친구가 한 명밖에 없잖아. 너랑 얘랑 절교하느냐? 우리 둘로 나눠줄 수 있어. 얼마나 좀 억울한 경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처럼 전체 1000개의 노드가 있는데 여기 딱 하나밖에 없는 몇단 노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저한테 절교를 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노드만 끊어버리면 그리고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이 값이 이제 엄청나게 극단적 불균형이 되게 되고 엄청나게 작은 최소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식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본다시피 그러면 좀 균형 있는 좀 좋은 그룹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균형 있게 나눠주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밸런스드 컷이라고 하고 첫 번째로 이제 레이시오 컷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분모에다가 그룹을 노드 개수로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노드 개수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제 크기가 작은 그룹이 페널티가 보이게 되겠죠. 그럼 또 이제 오른쪽 한 번 더 그래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빨간색 친구가 아까처럼 이제 웹단 노드 하나를 분할한 예시고요. 두 번째는 좀 균형 있게 양쪽의 노드 수가 비슷하게 분할해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왼쪽 그래프를 보면 여기는 인컷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레이시오 컷으로 나와주고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시오 컷의 직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균형 잡힌 분할일수록 이제 더 값이 작아지는 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노드 개수보다는 디그리가 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수식인데 이제 원래는 이제 모드의 개수가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여기에 각 그룹의 차수합을 대신 써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노드 수보다는 연결력을 불균형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실전 네트워크에서는 허브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드 개수만 고려하는 레이시오 컷보다 디그리 불균형까지 고려하는 엠컷을 좀 더 우수하게 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이 엠컷 같은 경우에는 웹단 노드나 작은 커뮤니티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균형 있게 분할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론적으로 완벽한 거 아닐까 싶은데 이제 이거는 컴퓨터를 못 푸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일단은 이렇게 되는 이제 FI를 노드 라벨 벡터라고 이제 정의를 했을 때 그럼 이제 A에 들어가면 만약에 A 그룹이야 하면 이 값을 주고 B 그룹이야 하면 이 값을 준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차피 한 번 더 뒤에 나와가지고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보면 그러면 만약에 뭐 n 개의 노드가 있었다고 했는데 n 개의 노드를 너 A 그룹 할래, B 그룹 할래를 해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잡아놓고 경우의 수가 잡히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너희 이 값이 뭐야 한다는 거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의 수를 한 번씩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n이 100개만 돼서 2의 99가지가 나와 2의 99제곱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컴퓨터로는 계산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걸 NP 하드라고 하는데 뒤에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길게는 설명 안 하고요. NP가 이제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의 이제 줄임말인데 NP라고 하면 이제 다음 시간 내에서 답이 맞는지만 문제가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라고 하고 뭐 대표적으로 스토프나 아니면 그래프 색칠하는 문제가 이거 예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NP 하드라고 하면요. 이제 그 NP 문제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문제를 말하고 특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에 들어갈래, B에 들어갈래의 모든 점을 확인해야 되니까 가지수가 2의 무단수가 되죠. 시간 복잡도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는 풀 수 없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풀어야겠죠.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 라플라시안 행렬의 정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 제가 오버리프가 있는데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번거로워서 꺼버렸습니다. 그래프 라플라시안 행렬 같은 경우 일단 정의는요. 이제 D는 디그리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각 이제 행렬의 대각성분에다가 각 노드의 디그리를 나눠줘요. 그러고 이제 A는 우리가 흔히 봤던 인적 비결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 D에서 A를 빼주게 되는데 이런 형태가 대각성분에는 이제 각 노드의 디그리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써지게 될 텐데 어차피 뒤에 이제 한 번 더 그림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먼저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 노드의 디그리는 대각선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원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런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의 이제 성질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2차 형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오른쪽과 수식이 나오고요. 얘는 포지티브 세링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아이겐밸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이 조금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살펴봤는데, 요게 그럼 요 식을 한번 여기만 좀 보면 일단 여기가 성립하려 여기가 이제 식이 유의미하게 작용하려면 AIJ가 1이어야죠. AIJ가 1이라는 말은 인적 빅렬의 성분이 1이라는 거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FI랑 FJ는 어느 노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노드, 그래서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FIJ랑 FJ의 값 차이가 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값이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를 미니멈 시켜주고 싶은 거니까 서로 연결된 노드끼리는 서로 비슷한 값을 갖도록 유도를 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성질은 이제 뒤에 한번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는 0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벡터는 1벡터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중간에 한번 궁금했던 게 이게 왜 라플라시안인지 궁금했거든요. 이제 라플라시안 값이 요건데 라플라시안 값은 한 지점의 값이 주변의 평균값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구조로 나타내는 것이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 그래프 라플라시안까지는 또 미분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제약이 뭐였냐면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 이제 라벨 벡터가 두 가지 각밖에 이제 못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정수 제약이었던 이제 C1이었냐 C2였냐, A였냐 B였냐를 지워버리고 이 이제 벡터의 값이 가질 수 있는 실수 전체를 이제 완화를 시켜버리는 것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아까까지는 이제 너 이 노드가 A 그룹이냐 B 그룹이냐 이제 0일 문제가 아니라 너 A 그룹에 얼마나 가까워를 나타내는 연속적인 실수 스펙트럴 형태를 띠게 돼요. 즉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이게 왜 스펙트럴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라플라시안 행렬 같은 걸 이용해서 선형대 지점 들어가 되는 걸 스펙트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스펙트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 나중에 설명드리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여기를 1번, 2번, 3번 조건이라고 써볼게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이 식이 2분의 1 시그마 AI J 그다음에 빼기 F 제곱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프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서로 가진 F 값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 그렇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얘가 1하고는 1벡터하고는 이제 수직이에요.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가장 작은 이제 고유값에 대응되는 이제 고유 벡터가 1벡터이기 때문에 1벡터를 여기다가 f가 1벡터가 되버리면 전혀 의미 없는 값을 주게 되고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노름의 크기 제한이 있는데 이제 L2 노름의 제한이 없게 되면 그냥 f를 0으로 설정해 버리면 ft
스케일을 한번 n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과정이 3개까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에 이제 풀 수 없었던 이제 피아드 문제였던 게 혼용대수 문제였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디오레임, 레일라이비스 디오레임이라는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앞서 봤던 이제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값을 작은 수소들 거기에 대응되는 고유벡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최소화하는 데는 이제 고유값은 0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고유벡터는 1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봤던 두 번째 제약 조건이 이제 서로 직교 조건이 하나 있었죠. 직교 조건이 있으니까 V용을 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레일라이비스 디오레임을 이용해가지고 이 조건을 가져가면서 V용과 직교하면서 최소화하는 데는 두 번째로 작은 보이지의 벡터가 거기다가 우리가 스케일도 아까 맞춰줬어야 됐으니까 이렇게 곱해주게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레일라이비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이제 첫 번째가 최소화하는 거,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직교하면서 되는 데가 두 번째, k 번째는 첫 번째부터 k-1번째랑 직교하면서 가장 최소화하는 거.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봤던 이제 V2라는 벡터를 특별하게 필더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래프가 얼마나 잘 쪼개질 수 있는지 나타내는 핵심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이것도 뒤에 예시가 있는데 0 기준으로 봐가지고 이제 필더 벡터 기준으로 이제 이 노드가 가지는 값이 플러스면 너 그룹 A, 그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그룹 B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예시는 이렇게 됩니다. 필더 벡터를 통해서 여기 부분은 플러스 값,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요. 여기 부분은 플러스 값을 가져가지고 플러스면 그룹 B, 마이너스면 그룹 A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개를 했으니까 K개의 분할을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제 재기적 바이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V2로 계속 나눠주면 돼요. 처음에 A랑 B로 나눠줬으니까 A1, E1, A1, A2, E1, E2 계속 나눠주는 방식도 있을 텐데 이 방식은 A로 무조건 작업했어요. 그래서요 그냥 이제 NJW 방식이라고 하는데 K개의 우유 벡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벡터를 다 뽑아버려가지고 좌표를 인테팅하는 방식이고 이게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좀더 수정 내용이 있는데 노멀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 원래 이 라플라시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앞에 뒤에를 곱해줬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값에다가 루트 di dj를 나눠주는 거랑 같은 효과가 돼요. 그러면서 허브노드의 영향력을 스케일 다운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표준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는 허브노드 쪽으로 계산 쏠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수로 정교화해가지고 허브노드의 영향력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디그리가 10짜리였으니까 영향력이 좀 컸던 거를 스케일을 좀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앞에 나왔던 레이시오 컷이랑 앵컷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그 레이시오 컷도 이제 디그리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노멀라이즈 라플라시안 사용하면 앵컷처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반대로 원래 있었던 언노멀라이즈 라플라시안 쓰면 레이시오 컷의 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나왔던 이제 앞서 나왔던 행렬을 고유값 분해를 하게 된 다음에 고유 벡터를 우리가 이제 K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으면 이제 K개 추출을 하면 되고요. 이 친구들을 컬럼으로 나란히 이어붙여서 인베딩 모듈을 구성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 노드마다 이제 K개의 숫자를 표현했고 얘를 이제 좌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봤던 이제 K-민스 방식 같은 경우가 K-민스가 이제 우리가 좌표가 없어가지고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좌표를 표현이 됐으니까 다시 K-민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K가 3이 친구라고 봐주면 되겠죠. 노드 3의 좌표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한 번의 계산을 더 거쳐는 답니다. 계산을 한 번 더 거쳐가는데 U의 각행 길이를 1로 정렬시켜줘요. 그러니까 즉
앞서 보여준 게가 인베딩 리얼이었거든요. 인베딩 리얼의 각행은 이제 원래 이제 각 모듈 좌표로 있으니까 이거를 밑에 보면 얘는 자기 자신의 길이, 그러니까 이게 L2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길이 1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노드를 k 차원 단위 구별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 디그리 차이를 길이 분리를 이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데 거리 차이를 제거할 수 있고 방향 위주로만 k-민스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던 좌표에다가 우리가 k-민스를 돌려주면 K 커뮤니티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해줬던 마지막 이제 Y로 만들어주는 그 로우 노멀리제이션을 내주면 디그리가 높으면 매그니튜드가 같이 커지니까 이 부분의 K-민스를 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점으로서의 각도만 보기 위해서 원으로 고정을 거쳐주게 되고요. 스케일이 제각각인 이유에 위해서 정규하고 단위 구별로 정렬되는 과정을 좀 시각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은 그냥 파이썬으로 네트워크X라는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이제 가라데 클럽이라는 어떤 되게 커뮤니티 연구를 할 때 있어서 벤치마크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배경이 좀 재밌었는데 배경까지 얘기하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이걸 실제로 돌려보면 원래 이제 라벨이 있는 게 왼쪽이고 오른쪽이 포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8번 노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8번 노드에만 분리가 되고 나머지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거기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좀 더 고민해볼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장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모듈러리티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K-민즈 발표를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커뮤니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필요한 건데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커뮤니티 탐지를 하는 건데 커뮤니티 개수 K를 사전에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찾아낸 K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K가 틀린다면 완전히 이상한 커뮤니티를 도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 과연 커뮤니티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노드와 엣지의 밀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빽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모듈러리티라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측한 네트워크를 컨피규레이션 모델로 생성된 무작위 모델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관측한 네트워크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노드나 엣지의 밀도가 그 기대 모델보다 더 빽빽하다면 이 부분을 유리한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모듈러리티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네트워크의 그룹 내부 연결 밀도를 컨피규레이션 모델로 생성된 널모델 그래프의 기대 밀도와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이 모듈러리티 값 m을 최대로 만드는 커뮤니티 라벨 G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G는 G1부터 Gn까지 있어서요. 노드의 개수도 n개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모든 노드는 각자 하나씩 커뮤니티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시간 다한 것 같고요. 노테이션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이 일단 얘는 정부와 상수고 그 다음에 얘는 관측된 영역이니까 우리가 아는 인적 영역이에요. 그리고 얘는 컨피규레이션 모델로 생성된 기대값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PIJ의 구체적인 값은 다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DI, DJ는 노드 I, 노드 J 각각의 degree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컨피규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스탑을 각자의 디그리만큼 생성해서 확률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거에서 도출된 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토니코 델타라서 ZI랑 ZJ의 그룹이 같을 때만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모듈러리티 함수를 조금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듈러리티를 최대로 만드는 진짜 커뮤니티 라벨지를 찾고 싶은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런 문제는 NP 하드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 시간을 줄이고 그 중에서도 오차가 작은 최적의 G햇을 구하는 가성비 좋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M값은 주로 0.3 이상 0.7 이하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단일 커뮤니티 경우에는 N은 0이고 그 다음에 모든 노드가 다른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면 M은 0보다 작거나 같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고리즘은 스펙트럴 모듈러리티 맥시미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아까 QG라는 아까 N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크로네커 델타를 다음처럼 일단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커뮤니티가 두 개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드 i가 그룹 1에 속해 있다면 1, 그 다음에 그룹 2에 속한다면 -1이라는 값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접 행렬 마이너스 이 기대값 행렬, 그러니까 편차죠. 이 편차 행렬을 b라고 한 다음에 변형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간단화됩니다. 그런데 아까 라플라시안 그래프 내용을 할 때요, continuous relax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왜냐하면 이 G의 성분이 지금 설정하기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인데 이게 NP 하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완화해서 연속적인 실수를 성분으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게 그냥 다항식이 되니까 미분으로 함수 m의 득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행렬식으로 그냥 아까 한 모듈러리티 함수를 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G가 커뮤니티 라벨이니까 NB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크기가 N이라고 그냥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베타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그랑주 승수법에 대한 내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식이 나오고 행렬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식은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 베타가 존재함을 아는데 이 베타가 무엇이냐 하면 이 행렬 B의 아이겐 밸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베타가 이 함수 m을 최대화해주기 원하므로 그 베타는 바로 최대 아이겐 밸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항상 커뮤니티 라벨 G입니다. 그래서 그 G는 최대 아이겐 밸류 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가정 커뮤니티가 두 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대 아이겐 벡터를 Z*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속적인 실수를 성분으로 갖는 Z*와 가장 유사한 G를 구하기 위해서 둘의 내적을 최대화하는 G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화가 되려면 얘랑 부호가 같아야 최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살짝 잘못 썼는데요. 이게 G 스타 사인 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G 스타가 0보다 크면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아무튼 제가 실수로 사인 함수를 썼는데 아무튼 얘가 양수면 얘도 1. 그다음에 얘가 음수면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커뮤니티가 두 개일 경우에 라벨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K계의 확장으로는 교재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연산과 적용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이지만 한계는 연산량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다루고 싶다면 보통은 루베인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 전에 살짝 기초가 되는 그리디 알고리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뒤를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디 알고리즘의 이걸 되게 심플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냥 매 단계마다 그냥 그때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별 노드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룬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변화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요. 그럼 변화 값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변화 값이 최대인 경우를 채택해서 두 커뮤니티를 병합합니다. 이때 델타 m은 음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노드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병합될 때까지 이 델타 m 연산을 계속 반복해서 그때마다 최대값을 골라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면 이제 각 단계마다 우리가 기록해둔 m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m 그러니까 mu는 m 볼트 더하기 델타 m인데 이게 매 단계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대인 그 단계를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최적해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서 뒤에서 짧게 예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마 직관적으로 단점이 감이 오시겠지만 우리는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 병합한 그룹은 다시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 선택의 오류 수정이 불가능하고 오류가 계속 누적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루빈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을 현업에서도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빈 알고리즘의 핵심은 스텝 1과 2로 나뉘는데 이 스텝 1은 국소적으로 최적화를 해주는 것이고요. 스텝 2는 네트워크를 압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방법인가 살펴보면 초기 조건은 아까 그리디와 같아요. 그런 다음에 델타 m으로 계산하는 것도 같은데요. 이때 루빈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델타 m이 음수인 경우 아니면 0인 경우 커밋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리디 알고리즘은 델타 m이 0이어도 그냥 일단 그중에서 제일 큰 걸 골랐죠. 그 다음에 m이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모든 노드에 대해 미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때 한 노드는 여러 번 이동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한번 제일 큰 m을 선택한 다음에 둘이 합치면 다시는 이제 둘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그룹에 붙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q 값이 m 값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스텝 1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룹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식별된 커뮤니티를 요거 하나를 또 노드로 보고 또 요거 하나를 노드로 봐서 커뮤니티를 작은 사이즈로 압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중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이따가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이랑 2를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하나의 패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텝 1에서 m 값이 변화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이 패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루빈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 루빈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도식화해 놓은 것인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시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디와 루빈 알고리즘을 간단한 네트워크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보자고 한다면요.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6개 노드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델타 m을 계산할 건데요. 그리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노드 페어에 대해서 델타 m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한다고 하면 얘도 있고 얘도 있죠. 그럼 얘 델타 m, 얘 델타 m을 계산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가 더 그래서 이 1하고 2가 병합되는 경우가 더 커요. 그러면 얘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이제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 2가 병합된 다음에 다시 요만큼을 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계산해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왜냐면 얘도 1단계에서 다 계산을 해서 그 중에 최대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얘랑 비교해서 이 중에서 또 최대값을 찾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게 루빈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일단 1이랑 2랑 그러니까 1하고 노드를 이제 순서대로 다 계산을 해주는데요. 1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랑도 되고 얘랑도 되죠. 그러면 얘가 더 커요. 이거 여기까지는 그리디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 4까지 m을 다 계산할 때요. 아까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미 병합됐기 때문에 2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이미 합쳐져 있으니까 2만 따로 떼가지고 2, 3을 합치는 경우를 계산하지를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 3도 또 계산을 합니다. 이미 1, 2를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드 4까지 계산을 하면 이런 상태가 나오는 커밋이다. 그러면 얘 4랑 5랑 한 커밋이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근데 또 이제 5의 입장에서 계산을 했을 때 5랑 4 합치는 경우 그리고 5, 6을 따로 합치는 경우를 또 고려를 해서 이때는 노드 5가 4와의 어떤 그룹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6이랑 하는 그룹이 되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리디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실수로 같은 슬라이드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 6까지 그 모듈러리티를 계산한 다음에 스텝 1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텝 1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아까 네트워크 압축 단계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가중치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얘를 이제 하나의 노드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그냥 뭐 1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꼭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는 한 노드가 100개 있고 여기에는 한 5개 정도 있는데 같은 하나 노드에 취급을 하면 이것은 틀린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셀프 루프로 일단 가중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는 지금 undirected 네트워크니까 각각 노드의 가중치가 1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 2에서 이제 하나, 둘, 두 개가 나오고 1, 3에서 하나, 둘, 두 개가 나오고 2, 3에서 하나, 둘, 두 개가 나와서 6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대칭이니까 그냥 똑같이 6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간선의 가중치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엣지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이제 그래서 그리디 네트워크도 사실 이거는 작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크기가 네트워크가 커지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빈 알고리즘의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것은 맞지만요. 실제 네트워크보다 커뮤니티 개수가 훨씬 많게 추정을 하는 오버스플레잉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 문제는 작은 커뮤니티를 주변에 큰 커뮤니티에 병합시키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1장에서 했던 그 카라테 클럽 그거에 대한 예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찐 커뮤니티고요. 이거는 이제 루빈 알고리즘이 예측한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찐 커뮤니티는 파랑, 빨강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하늘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짜잘짜잘한 커뮤니티들이 막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가 진짜 찐 커뮤니티 개수예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줄을 보신다고 하면 찐 커뮤니티가 두 개인데 여기 루빈 알고리즘이 추정한 커뮤니티거든요. 그럼 여기는 루빈 알고리즘이 커뮤니티를 76개로 추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얘는 루빈 알고리즘은 그냥 단순히 함수를 계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m 값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최대가 되는 값을 찾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레솔루션 리밋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M의 전역적인 최대값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커뮤니티를 더 큰 커뮤니티로 병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크기에 비해 작은 크기 커뮤니티는 탑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 그래서 작은 커뮤니티를 합친다는 건지 아니면 더 쪼개서 보여준다는 건지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발생하는 거냐면 양립이 가능한 건데요. 모듈러리티 함수는 아까 보시면 정규화 상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값 그 행렬에 요구에 또 들어가 있고 하는 식으로 엣지 수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크기에 비례하는 특정 스케일의 커뮤니티만 편향적으로 도출하고 그래서 뭐 그 인계값보다 작다고 하면 아예 병합시켜버리고 인계값보다 크다고 하면 아예 뭐 오픈 커뮤니티 아예 아무튼 너무 그런 식으로 오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 네트워크에서는 커뮤니티 크기가 한 네트워크에서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듈러리티 함수 수식에 레솔루션 파라미터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계로는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있는데요. 완전히 무작위로 간선을 연결한 무작위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엣지가 평균보다 조금 더 조밀한 지점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모듈러리티 함수 같은 경우는 n값을 최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의 랜덤 노이즈를 유의미한 커뮤니티 구조로 오인해서 없는 커뮤니티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모듈러리티 맥시미제이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번 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장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 11분 쉴까요? 세 번째는 베이지안 관점에서 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부터 들어갈 건데요. 앞서 수현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먼저 컷베이스 메소드 앞이니까 그 다음에 모듈러리티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은요. 알고리즘이 커뮤니티를
커뮤니티를 찾아냈다고 해서 현실에서 진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닌데요. 컷 베이스드 모델이나 아니면 모듈러리티 알고리즘 모두 구조적으로는 커뮤니티가 없는 랜덤 그래프에서조차 커뮤니티를 찾아냅니다. 뒷부분에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ER 모델이나 아니면 컨피규레이션 모델이나 프리퍼런셜 모델 모두 랜덤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모듈러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조차 되게 많은 수를 찾아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모듈러리티의 널 모델인 컨피규레이션 모델에서도 높은 모듈러리티를 가진 파티션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컷 베이스의 메소드도 마찬가지인데요. ER 모델에 적용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보면 전체 엣지 중에 여기서 15에서 30% 정도 엣지가 아웃고잉 엣지예요. 이 말은 70%에서 85% 정도는 안에 있는 엣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컷 베이스 메소드도 완전한 랜덤한 모델에서도 커뮤니티를 찾아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적의 파티션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현님께서 앞에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랜덤에 의해서 나오는 우연한 내부 연결조차 커뮤니티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는 게 그 두 개의 방법들은 가능한 파티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 파티션만 고르면 당연히 순수한 랜덤 그래프에서 그럴듯한 파괴들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버피팅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베이지안의 관점을 도입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관측된 네트워크 A를 봤을 때 가장 그럴듯한 커뮤니티 구조를 찾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커뮤니티에 대한 확률 분포를 찾아보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 A 기분 Z를 맥시마이징하는 Z를 찾자라는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라벨은 이렇게 있는 아까 윗부분에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법칙에 따라서 저희 포스트리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이지안을 아까 저희가 오버립해서 봤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점이 여기 Z 기분 A, 그러니까 이 Z라는 파티션이 주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트워크 A의 확률이 원래는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인데 여기서는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A가 주어졌을 때 Z 확률 분포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것은 베이지안 법칙에 대해서 결국 이것을 맥시마이징 한 라이클리후드랑 이 프리오를 곱한 이 확률을 이 확률의 아그맥스를 구하는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뒷부분부터 이 식을 어떻게 찾아낼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볼 건데 저희의 첫 번째 관점은 네트워크가 호모지니어스 DC SVM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의 포화성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세션에서 했었는데 조금 한번 되짚어보자면 호모지니어스 DC SVM이라고 하면 저희가 커뮤니티라는 거를 이제 그 구조를 볼 때 그 노드별 인기도라는 세타라는 걸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 확률 오메가라는 커뮤니티 간의 연결 강도를 반영할 겁니다. 대신 저희가 같은 그룹끼리는 같은 커뮤니티 간의 연결은 다 같은 확률을 줄 거고요. 다른 커뮤니티 간의 연결은 아웃이라는 같은 다 확률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 강도가 두 개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 호모지니어스 DC SVM의 포화성 버전이라고 하면 버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이 Z-기분 A를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서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라고 했죠. 이 이유는 이 가정에서는 저희가 결국 모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는 파라미터가 있고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이것들을 저희는 적분을 통해서 평균을 낼 겁니다. 저희가 결국 궁금한 거는 Z와 Z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션 Z를 고정했을 때 가능한 모든 오메가와 그 다음에 세타를 고려해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그럴듯한지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또 분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호모지니어스 DCSBM이라고 가정해서 섹션 2에 그대로 식이 그냥 넣은 거예요. 라고 해서 식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이 세 개의 텀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텀은 커뮤니티 내부 엣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텀은 서로 다른 커뮤니티 사이 엣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개별 노드의 디그리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특별히 이용한 거는 아니고 그냥 섹션 2에 저희 저번에 DCSBM을 할 때 나왔던 부분에 그대로 식을 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Z 기분 세타의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특정 세타를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세타를 모두 유니폼한 프리오를 선택할 건데 대신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부과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만 가져간다라는 건데요. 아까 K에 있는 결국 얘라는 것은 K에 있는 노드들의 인기도의 합이 K 안에 있는 노드 수다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밑으로 보면 결국 노드별 인기도의 평균이 1이 되도록 하는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부과하는 거예요. 저희가 노멀리제이션을 넣는 이유는 결국 세타의 스케일을 고정하기 위해서인데 DCSB에서는 스케일링에 대한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봤지만 여기 윗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타 자체를 2배를 해줘요. 그러면 얘네 전체 자체가 4배가 되겠죠. 근데 여기 오메가를 4분의 1을 해주면 결국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유니크리하게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모델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케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노멀리제이션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Z 기분 세타 예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 조건을 이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규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저희는 커뮤니티 K에서 이 조건을 강제하는 거다. 이 델타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곱해주겠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 이 정규화 부분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점을 균일하게 취급하는 분포의 density를 정규화하는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약 조건 위에서 모든 가능한 세타를 유니폼하게 선택하겠다라는 프리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Z기분 오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저희는 여기서 맥시멈 엔트로피라는 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맥시멈 엔트로피가 뭐냐면 하나의 뭔가 알고리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정 주어진 정보가 있을 때 그러면 가장 여기서 뭔가 정보를 더 추가하지 않고 가장 덜 인포메이티브한 정보를 인포메이티브한 분포를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이 맥시멈 엔트로피에 의해서 보면 저희가 확률 분포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바로 제약돼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메가에 대한 분포를 구하고 싶은 건데 오메가는 결국 연결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이고 여기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저희가 가능한 엣지의 조합들 중에 그 엣지의 수에서 이거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이랑 그 다음에 이게 양수다라고만 주어져 있을 때 저희는 익스포넨셜 분포를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저희 오메가에 대한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식을 다 구했어요. 위에서 세 개의 팩트를 다 구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오메가에 대해 적분하고 세타에 대해 적분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냥 적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은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고 생략하고 그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에 적분하고 세타에 대해 적분하면 결국 저희가 구하고 싶은 식은 얘가 최종적이었죠.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의 최종식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여기 절반을 구한 거고요. 마지막 라이클리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월의 분포를 구해줘야겠죠. 저희가 프리월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는 특정 그룹에 몇 개로 나누겠다라는 걸 선언하거나 아니면 각 그룹의 노드가 몇 개다라는 거를 하는 특정한 가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여기 Z에 대한 분포를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앞부분보다는 비교적 간단하니까 좀 신경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PK라는 것은 결국 저희가
K가 비어있지 않은 커뮤니티 개수거든요. 그래서 결국 커뮤니티가 몇 개인가를 먼저 나눈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각 커뮤니티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각 커뮤니티가 몇 개의 노드를 갖고 있냐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갖고 있는 노드들을 배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커뮤니티인 Z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K라는 거는 그냥 단지 n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체가 커뮤니티 하나다라고 하면 커뮤니티가 한 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각 노드들이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라고 하면 총 n개까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가능한 배치들 중에 역수해서 n분의 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결국 K개로 나뉘었을 때 노드들을 나누는 건데 이거는 그냥 N개의 노드를 K개의 빈곳 없는 집단으로 나누는 수로 해서 저희는 조합을 써서 이 조합의 역수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N1부터 Nk까지 노드의 수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크기를 만족하도록 N개의 노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하는 것의 역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파티션을 유니폼하게 선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각각 하나씩 곱해주면 저희 위에 3개의 식을 구했으니까 다 곱해주면 저희는 프리오의 분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앞서서 마지막 라이클리후드에 관한 분포도 구했고 프리오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줬으니까 그 두 개를 곱한 것을 저희는 알그맥스 시키는 Z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두 개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지금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또한 여기 보면 이렇게 노드의 수가 계산할 때 들어가는데 그러면 계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현실에 사용하는 네트워크들은 노드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산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도입하는 것은 NCMC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의 최대한 문제는 노드가 많아질수록 가능한 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MCMC를 도입하는 이유는 그 MCMC로 저희는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저희 근사해를 구하자라는 게 MCMC를 도입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MCMC로 저희 아까 어버리프에서 얘기를 했지만 잠시 넘어가면 결국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은 굉장히 계산이 어려우니까 대신 저희는 마코프 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근사를 할 거예요. Z들을 뽑아줘서 얘는 저희가 잘 만든 마코프 체인은 타겟 분포랑 거의 타겟 분포와 같은 분포를 비슷한 분포를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생성된 샘플을 이용해서 저희는 포스트리어 인퍼런스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CMC 방법을 한번 여기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기 라벨링 Z0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라벨을 하나 뽑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각 단계에서 새로운 수정된 Z 컴마를 제안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Z 컴마를 우리가 가져갈지 말지는 다음과 같은 확률로 억셉트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확률로 저희가 샘플 제안을 해서 하는 거를 메트로폴리스 해슬링 크리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마코프 체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식을 조금 더 뜯어보자면 첫 번째 여기 부분은 결국 얘가 likelihood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 이 새로운 파티션 Z 컴마가 기존에 있었던 Z보다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뒤에 좀 더 자세한 예시도 있고 보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이 디그리의 수거든요. 디그리 수의 빅 5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 자체가 원래는 아까 저희가 포스트리어 분포를 직접 구할 때는 노드 수가 굉장히 컸죠.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커뮤니티 하나를 할 때는 특정 커뮤니티가 있다면 거기서 뭐 노드 하나를 조금 옮겨서 제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그리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크게 아까보다 계산량이 좀 더 시간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보면 얘 같은 거를 하면 결국 원래는 그 베이지언 할 때 밑에 분모에 PA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약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새 파티션이 얼마나 좋은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결국 저희가 Z에서 Z 콤마
다음화로 가는 게 Z, 에서 Z로 가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칭성을 교정하는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률로 제한된 Z, 를 억셉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셉트 되면 그 Z, 를 받아들여서 이 Z, 를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마코프 체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현재 상태가 있어요. 제한한 게. 현재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원래는 노드 세 번째는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한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1번 커뮤니티로 옮기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얘가 뭐 2.5가 나왔대요. 그래서 민을 계산해주면 얘는 결국 1이라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거는 얘는 무조건 억셉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뭔가 특정한 납수값을 뽑았을 때 저희는 여기서 1에서 뽑는데 그러면 1이니까 얘는 무조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억셉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얘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바꿨는데 얘가 1보다 작아요. 근데 난수값을 뽑았더니 얘가 0. 저희가 한 0.4보다 작았습니다. 이럴 때도 억셉트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확률로 가져는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저희는 특정한 구간만 탐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탐색도 또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한 곳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난수값을 뽑았는데 얘가 0.4보다 난수값을 뽑았는데 0.7이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리집트하겠죠. 이런 알고리즘으로 저희는 마코프 체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할지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로드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것처럼. 그래서 랜덤하게 바꾸는 겁니다. 랜덤 하나 선택해서 그 노드를 새로운 커뮤니티에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K+1개 중 하나를 유니폼하게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K+1인 이유는 현재 그냥 비어있지 않은 그룹이 K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드가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K+1 중 하나를 유니폼하게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단점은 마코프 체인의 리싱 타임인데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이 이거를 쭉 탐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프로포설인데 저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프로포즈를 제안하게 됩니다. 얘가 보여주는 거는 결국 노드 i의 이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 쪽으로 프로포즈를 더 자주 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하나씩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결국 노드 i의 이웃들 중에서 얘가 i의 비율이니까 거기를 중에서 k에 속한 이웃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 k가 뭐냐면 그룹 k에서 나가는 엣지도 있고 이 KL은 그룹 K와 L 사이의 엣지의 수예요. 그래서 그룹 K에서 출발한 엣지가 그룹 L로 향할 비율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엡실론은 이게 결국 어디로든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 확률이 0이 되지 않기 위해 넣은 보정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냐 노드 i를 먼저 유니폼하게 랜덤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드 i의 이웃 노드 j를 하나 선택해요. 그 다음에 얘를 k의 커뮤니티 라벨 k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그냥 랜덤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노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관련 없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의 확률로 k+1개의 가능한 커뮤니티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그러니까 한 곳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좀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외의 경우에는 결국 아까 말했지만 얘랑 연결되어 있는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L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노드 i의 이웃을 랜덤하게 골라서 그 이웃이 속한 커뮤니티를 K라고 하면 그 다음 커뮤니티가 그 K랑 잘 연결되어 있는 L을 좋아서 그쪽으로 이동시키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 쪽으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이게 조금 더 좋은 이유는 네트워크 연결만 보고 그럴듯한 커뮤니티를 먼저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앞선 실패한 방법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은 결국 저희가 앞서 나왔던 그 포스트 트레이닝을 구하고 이거를 MCMC로 분산한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입니다. 보여주는 건데 앞에서 이제 카라테 클럽에 대한 예시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MCMC를 통해서 그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피겨 저희 9.12 여기서 보면 카라테 클럽 네트워크에서 얻은 결과인데 A를 보면 네트워크가 한 개 또는 두 개의 커뮤니티를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이렇게 확률 분포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커뮤니티를 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낮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든 것도 보면 갈등 이후에 사람들이 두 파벌로 갈라졌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파벌이다라고 하면 갈등 이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인 경우도 높게 나오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갈등 이전에는 커뮤니티가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 여기 C 부분을 보면 저희가 딱 생각하는 이렇게 사회적인 두 파벌로 나눈 게 아니라 높은 이제 하이 디그리 애들끼리도 묶이고 또 아니면 로우 디그리끼리 묶인 그런 파티션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같은 데이터에서도 얘는 여러 그럴듯한 커뮤니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선 저희 컷베이스나 아니면 모듈리티 방법이 보여줬던 게 그 랜덤 그래프에서도 커뮤니티를 찾아낸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커뮤니티가 없는 랜덤 그래프에서도 이 MCMC 방법은 결국 거의 대부분 거의 1을 예측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컷베이스나 모듈리티 방법의 오버피팅을 완화해준다라는 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파트예요. 제가 다 들어봤는데 제 파트가 제일 쉬운 파트입니다. 그 파트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만 좀 자세하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한 장으로만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 쓰신 분이죠. 마크 뉴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파트 2에서 나온 모듈러리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하신 분이고 그리고 원우가 발표했던 DCSBM을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에요. 제가 발표할 거는 세 번째 부분인데 세 번째 논문이 이 모듈러리티라는 개념이랑 DCSBM이라는 그 모델이 되게 유일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증명하는 파트인데 증명 내용은 최대한 빼고 그냥 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만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리티라는 개념은 아마 아까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MAP라는 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톰2에서 ML이 배우는데 ML이는 뭔지도 아실 거예요. 그냥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어떤 그 우리의 최고의 수정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금에서 씌운 다음에 스톰2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로그 씌운 다음에 미분해서 계산하는 거 있죠. 그 ML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이지 이론에서도 ML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MAP라고 하는 건데 맥시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최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F랑 P로 나눠져 있죠. 얘가 라이클리후드고 얘가 프라이어. 똑같이 그냥 얘를 아그맥스 하면 되는 건데 똑같은데 이제 뒤에 이제 로그 프라이어가 쓰는 거예요. 이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ML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MAP에서 프라이어가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정보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으면 MAP는 사실 ML이랑 똑같아지거든요. 시계를 보시면 이제 이 프라이어가 만약에 상수라서 그냥 뭐 K분의 1 이런 거면 아그맥스 할 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MAP랑 ML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4.1에서는 항상 이 가정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어가 유니폼을 주기 때문에 그냥 MAP라고 나와 있지만 ML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MAP라고 계속 나올 건데 그냥 ML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SBM에 대한 거는 넘어갈 거예요. 네,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그죠? 모듈러리티랑 그래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 호모지니어스 DC SBM에서 이거 ML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DC SBM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를 그대로 람다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쭉 정리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 식이 딱 보니까 모듈러리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진 않은데 2장에서 배운 모듈러리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목적 함수가 모듈러리티라는 거를 증명할 거예요. 제가 증명하지 않고 책에서 증명되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려고 딱 보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람다라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붙어요. 람다가 붙는데 이게 파트 2의 한계 부분에 더 언급했던 해상도 파라미터입니다. 새로운 파라미터인데 네트워크의 크기와 개수를 조절해주는 파라미터예요. 아마 파트 2 한계 부분 보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감마가 크면은 커뮤니티를 작고 촘촘한 여러 개의 그룹으로 쪼개고 감마가 작으면은 커뮤니티를 크고 좀 듬성듬성한 소수의 그룹으로 쪼갭니다. 어쨌든 얘도 모듈러리티 일종이고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의 모듈러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C, SVM, ML을 구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니까 목적 함수가 모듈러리티가 된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냥 DC, SVM이랑 그리고 모듈러리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DC, SVM의 ML을 딱 보고 하니까 모듈러리티를 최대화하는 어떤 문제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DC, SVM의 ML을 구하는 문제가 모듈러리티를 맥시마이즈하는 문제랑 동일하다가 이 파트에 그냥 한 줄 요약. 근데 이 파트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얘를 맥시마이즈 할 거잖아요. 얘를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커뮤니티 라벨을 구할 건데 그러려면은 A도 기본돼 있어야 되고 감마도 기본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긴 애도 기본돼 있어야 돼요. 근데 A는 우리가 데이터 자료니까 이미 기본돼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얘도 사실 이렇게 추정했으니까 기본된 게 맞아요. 근데 감마를 정해야 되는데 감마가 오메가인, 오메가 아웃에 대한 함수로 정해져 있어요. 오메가인, 오메가 아웃은 뭐냐면은 같은 집단끼리 이제 친한 정도를 오메가인이라고 하고 같은 집단이 아니라 다른 집단끼리 친한 정도를 오메가 아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수라서 사실 우리가 원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마의 최적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오메가인과 오메가 아웃에 잘 모르기 때문에 감마를 정의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뉴먼 교수님께서는 이제 반복 추정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어떤 수렴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MLE 자체는 컨시스턴트한 출력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출력량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충분히 많으면은 이 ML 모듈러리티를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을 썼을 때 어떤 커뮤니티 집단이든 전부 다 디텍팅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수학적인 기반이 생긴 거예요. MLE는 컨시스턴트하니까요. 그래서 컨시스턴트하다는 거는 이제 그 노드가 많아졌을 때 모든 커뮤니티를 전부 다 분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얘가 괜히 무한대로 봤을 때 얘로 가면 이제 컨시스턴트 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는 커뮤니티 라벨이니까 커뮤니티로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장점이 있는데 이게 모듈러리티가 어떤 가정 하에서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모듈러리티는 그냥 휴리스틱한 개념이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분류했을 때 모듈러리티라는 개념으로 점수를 매기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뉴먼 교수님께서 만드신 건데 과거에는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적으로 이게 잘 작동했거든요, 알고리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썼던 건데 이제는 이제 확실한 기반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듈러리티 극대화하는 알고리즘 이용해서 분류했는데 뭔가 분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모듈러리티한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데이터가 포화서 문법에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PC, SVM 모델링을 좀 잘못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분류가 안 됐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듈러리티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이 어떤 가정 하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 논문이 생각보다 길지 않고 그래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있나요? 좀? 절반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 이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두가 충분히 많을 때 커뮤니티 추정치가 진짜 정답 못을 추정하는 상태를 저희가 컨시스턴트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알고리즘이 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항상 컨시스턴트한 그 라벨 분류를 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증명하는 파트예요.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써도 커뮤니티를 확실하게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커뮤니티 집단이 있습니다. 네, 과정은 넘어가고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커뮤니티를 얼마나 잘 분류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빌드업을 쌓을 건데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해밍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거 수식 보지 말고 예시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있고요. 정답 라벨이 있습니다. 정답 라벨이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 작동하는 어떤 답변이 있어요. 근데 다 보니까 다 똑같이 잘했는데 세민이만 잘못 분류했고 준혁이 형도 잘못 분류했어요. 두 개를 잘못 분류했으니까 해밍 디스턴스는 2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해밍 디스턴스에서 퍼뮤테이션을 고려한 앱솔루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예요. 이것도 똑같은데 해밍 디스턴스로 치면 얘는 하나 다르고 두 개 다르고 세 개 다르고 네 개 달라서 해밍 디스턴스는 4예요. 근데 얘는 사실 잘못 분류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잘 분류한 알고리즘이거든요. 왜냐면 태원 미주를 같은 그룹으로 분류했잖아요. 지형 세민도 같은 그룹으로 분류했고. 근데 보니까 그냥 35개, 36개 라벨링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요거를 이제 퍼뮤테이션 하면은 이게 퍼뮤테이션 했다는 뜻이거든요. 퍼뮤테이션 하면 어차피 다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퍼뮤테이션 했을 때 최소의 해동 디스턴스를 만드는 그 값이 앱솔루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에러의 평균을 이 평균을 이게 조건부 오차라고 하고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분류했는지 잘 분류했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거예요. 딴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 하에서 Z의 그 에스티메이터가 정확한 회복을 달성했다고 하고 이거를 strongly consistent estimator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점근적으로 모든 노드를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지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보다 조금 덜 하는 건데 이거는 요 점근적인 걸 만족했을 때 모든 노드가 거의 정확하게 전부 다 거의 정확하게 몇 개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 다 분류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보 이동 개념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번 주에 우혁이가 발제한 내용이에요. 아까 오버리프 할 때도 예스가 했던 것 같은데 정보 이동 개념 중에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는요 분포 두 개를 서로 대체했을 때 생기는 정보 손실량을 의미해요. 예스리는 분포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두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유명한 게 KL 다이버전스죠. 그죠? 근데 교재에서는 일반적으로 레니 다이버전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냥 똑같이 다이버전스니까 KL 다이버전스든 뭐 레니 다이버전스든 그냥 똑같이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알파에다 1 대입하면 KL 다이버전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SVM은 원래 커뮤니티 내 노드끼리 연결된 확률과 다른 커뮤니티끼리 노드 연결된 확률이 달랐죠. 그래서 오메가 1, 오메가 아웃이 서로 달랐죠. 그래서 같은 그룹끼리 연결된 확률 분포를 F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원이랑 세민이랑 연결된 확률 분포랑 태원이랑 미주랑 연결된 확률 분포랑 똑같은 확률 분포 F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룹끼리 연결된 확률 분포를 G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랑 태원이랑 연결된 확률 분포를 G라고 하고 세민이랑 미주랑 연결된 확률 분포를 G라고 하고 똑같이 확률 분포 G를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 차이는 I로 표현할 겁니다. 근데 I가 많이 크다면은 F랑 G가 많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룹 내부의 엣지와 그룹 간 엣지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커뮤니티 디텍션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반면 I가 작으면은 F랑 G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써도 그룹을 완벽하게 분류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얘는 커뮤니티 내부 알고리즘이 내부에 되게 표준하게 연결되어 있고 커뮤니티 간에는 좀 연결이 좀 듬성듬성하죠. 이런 경우에는 F랑 G가 확연하게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썼을 때 커뮤니티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여기 보면은 같은 그룹끼리도 잘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그룹끼리도 잘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F랑 G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어떤 알고리즘 쓰든 간에 커뮤니티 디텍션을 잘 할 수가 없겠죠. 요 임계점을 증명하는 내용이 요 파트인데 근데 이 책에도 증명은 없어요. 증명은 없고 그냥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복사하기만 했는데 증명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진짜 어려워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아이가 크면은 커뮤니티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아이가 작으면은 커뮤니티 디텍션을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여기 교재에 써 있는데 노테이션이 특이해서 가져왔어요. 요 짝대기 두 개 있는 이게 완전히 크다라는 뜻이에요.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 그러니까 노드가 한 개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요거는 이제 거의 고정됐거나 매우 천천히 증가한다는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은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노드가 들어와도 새로운 커뮤니티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전개한 거라고 합니다. 결론 만약에 아까 그 다이버전스가 분포가 다른 정도를 표시한 그 다이버전스가 n분의 1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면은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는 완벽하게 다 분류한 거 아닌데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커뮤니티를 잘 디텍팅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임계값이 n분의 1. 만약에 근데 i가 n분의 1보다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그 커뮤니티를 대체로 잘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수정치 Z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제 i가 n분의 k 로그 n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면은 strongly consistent estimator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strongly consistent estimator는
모든 노드를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커뮤니티 딱딱딱 쳐서 분류할 수 있는 에스티메이터죠.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완벽하게 커뮤니티를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강한 가정이에요. 아까 n분의 1보다 훨씬 큰 숫자죠. 이게 k가 뭔지 모르고 로그이 뭔지 모르겠지만 n분의 1보다 확실히 큰 숫자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가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뜻입니다. 뭐 반대로 이제 스트롱리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때는 이제 k 로그 n분의 k 로그 n보다 확실히 작거나 비슷한 수이면은 스트롱리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가 존재하지 않겠죠. 수식이 좀 특이한데 얘는 그냥 별건 아니고 얘보다 확실히 크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그 수렴하는 어떤 의미의 어떤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얘가 임계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계점 n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때에는 이제 커뮤니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얘보다 크면은 완벽하게 커뮤니티를 디텍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얘보다 작으면은 커뮤니티 디텍션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찍은 것보다는 좋은데 그냥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이게 데이터에서 커뮤니티 디텍션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커뮤니티 디텍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으로 이제 앱솔루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랑 레니 다이버전스를 교재에서 사용했고요. 인계값은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리고 이거를 학술 부장이 한 페이지로 요약하라고 해갖고 한 페이지로 요약했는데 그냥 어? 그 전에 했던 것까지 하고 그 뒤에 한 페이지 마무리하죠. 그렇구나. 한 페이지를 했으니까 나도 이게 그 아까 앞에 파트 2랑 파트 1을 합친 건데요. 제일 쉬운 파트 이게 앞에 파트를 반복하는 겁니다. 파트 2에서 그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계산할 때 결국 이거는 이제 두 과정 모두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걸로 딱 연결되거든요. 두 번째 파트를 보면 라그랑지안 한 다음에 고유 벡터 찾는 문제가 딱 끝났죠. 근데 얘를 약간 변형하면은 파트 1에서 두 번째로 작은 고유값을 찾는 문제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고차원의 노드를 저차원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 같다는 게 4.4.2의 내용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PCA의 차원 축소 개념이랑 비슷하니까 혹시 만약에 복습 소지 할 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실 때 참고해 보세요. 질문 없죠? 거의 40페이지를 15분 만에 주셨는데 혹시 가능하면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빨리 말하면 다 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게 잘 몰랐는데 함께 좋아서 쓰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처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어리스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뭐 어떻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안 쓰고 이 라플라시안이라는 걸 굳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쓸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도 찾아보면서 했는데 그게 방금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내용이랑 연결이 돼서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내용에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클러스터링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얘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연결되면 1, 연결이 안 되면 0이라고 했을 때 연결이 된 애들만 보겠다가 A의 뜻이고 그렇게 됐을 때 연결된 애들이 차이가 작아지도록 X랑 I를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연결된 애들이 좀 비슷하게 몰려 있으면은 걔네가 하나의 클러스터링으로 나중에 K-닛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다른 거의 원리도 되기도 하는데 이거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고유값이 왜 나오게 됐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 형태가 식으로 나오려면은 이 x를 써서는 안 돼요. 이거 써서는 다른 형태가 나오고 이거야.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가 라플라시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플라시안이 이 쿼드래틱 폼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문제가 이 쿼드래틱 폼을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레일리 쿼션트라고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레일리 쿼션트라고 나오고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사실 이 L의 제일 작은 조율값을 찾는 거랑 같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미니마이즈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고유값을 찾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때 이게 고유값이 나오게 하는 이 x가 고유 벡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 라플라시안 행렬에서 보면은 이 디글이라는 게 이 어디스턴스 매트릭스의 한쪽 열이나 뭐 행이나 이걸 다 더한 거잖아요. 이거 좀 선대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 디글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그 선형 독립이 아니게 돼요. 선형 종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율값 분해를 하면 제일 작은 도율값이 0이 나와버려서 그거를 빼고 두 번째로 작은 벡터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나왔던 하이틀러 벡터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돼서 이 개념을 쓰는 거고. 근데 이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네트워크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 빼고 요 클러스터링 내용 빼고 요 밑에 부분은 앞으로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쿼드라틱 폼을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마주할 거고 그거에 대한 값을 고유값으로 구한다. 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또 한번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레일리 쿼션트에 관해서 대표적으로는 PCA가 있습니다. PCA에서 분산이 최대화되도록 그 축을 잡는 방식도 역시 이 원리 그대로 써서 나오는 거니까 PCA 정말 많이 쓰고 뭐 그 외에 다른 다별량 기법들에도 분산 최대화하는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다별량 기법들이 혹은 차원 축소 기법들이.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시간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하고 뒷풀이를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